물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 에너지, 물, 먹거리 저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것들이 지역 전환을 위한 과제와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주제로 윤순진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순진 교수님은 환경에너지 정책학을 전공하셨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른 직함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또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 자문도 하시고 또 학계에도 계시고 또 NGO하고도 협력하시는 걸어다니는 거버넌스이기도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오늘도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예,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이 물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발표하려는 주제는 SDG 가운데서도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 먹을거리,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래 전 세계적으로는 이걸 WEF라 그래서 물, 에너지, 먹을거리 그렇게 WEF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근데 저는 순서를 좀 뒤집어서 그냥 fuel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 에너지, 그러니까 식량, 에너지, 물 이렇게 하면 그게 fuel가 되거든요. 아주 희소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제목도 사실 제가 뭐 결정한 게 아니고 주신 대로 저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기후변화 에너지 쪽이 제 전문입니다. 근데 여기 박진도 쌤도 계시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과에서 친구들끼리 심포지움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공부했던 주제가 농민청 분해와 농민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농어촌사회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회원이기도 한데 그래서 농업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일단 지금 오늘 그 큰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아까 앞서 기조발제에서 기후변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물, 에너지, 식량은 다 기후변화하고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관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물, 에너지, 식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 시대의 이 세 가지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어떻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연동관계, 연관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네요. 좀 넘겨주세요. 이게 왜 안 되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예. 지금 앞에 기조 발제에서 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잠깐만요. 예. 이게 지금 17개 목표입니다. 17개 목표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문제들이 다 지금 2번 목표가 기하 종식이 먹을거리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6번째 깨끗한 물, 그것이 이제 물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지불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후변화가 이 세 가지 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조발제에도 나왔지만 새천년 개발 목표 2000년에 이제 새천년이 되면서 설정했던 그 목표는 8가지였어요. 17개가 아니라. 근데 이 8가지 중에는 기하 퇴치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물이나 에너지는 적극적으로 선명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SDG에는 그 목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라 그래서 2011년에 이걸 발표를 했었고 2012년에 원년을 선포하면서 지금 2030년까지 누구나 다
에너지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나 다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만 이것이 전 지구적인 에너지 수요나 소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하면은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2배로 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나 원자력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2배로 하자. 이게 이제 모두를 위한 그 에너지의 목표이고요. 그 앞에 기아 종식이나 물 같은 문제는 2030년까지 누구도 배 골지 않게 하자. 2030년까지 식수를 누구나 깨끗한 식수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보여드렸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생태 용량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목표가 출현했던 배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아래에 지금 굉장히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 물이나 에너지나 또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함을 없애주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필요량, 소비량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생태 용량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면서 아래로부터 빈곤 이런 것들을 종식시켜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생태 용량 이내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빈곤한 사람들,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이 모두의 필요를 너무나 많이 다 채워주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지 않고 이걸 채워준다는 건 생태 용량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할 때 크게 뭐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환경 보전, 사회적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영역에 위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WWF 거기에서 나오는 지구생명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경제라는 걸 가장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제는 사회적인 영역 이내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생태적인 용량 이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용량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요새는 새롭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인류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류세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 시대는 저는 뭐 지질학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생대 제4기 충적세라 그래요. 근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됐을 때 그 대기 분야 그 성층권의 오존층의 그 메커니즘을 밝혀낸 사람이 폴 크루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지금 인류세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의 결과가 지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구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고요. 원자력 발전, 핵발전을 통해서 지상에 없던 핵물질,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낸 것 그런 것들이 인류세를 표현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사회 경제적 추세를 보면은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대한 가속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가속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생태적 한계 용량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활동이 이렇게 하키 모양의 그 스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곡선을 그릴 때 바로 지구 체계 자체도 굉장히 가파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위에 세 가지가 뭐냐면 뭐 여기에 또 다양한 그 인위적인 온실 기체도 포함되겠지만 온실 기체들이에요. 온실 기체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오존층의 파괴라든지 오존층이 이제 우리가 몬트리올 의정수 때문에 좀 진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산성화, 뭐 질소, 뭐 모든 것이 손실, 열대림 손실, 해양오염 모두 다 이렇게 굉장히 생태적 용량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말을 또 고안해냈냐면 지구 한계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플래니터리 바운더리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여기에 9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지금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요 녹색 이내가 사실은 안전한 구역인데 예를 들면 질소라든지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든지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또 새로 나온 2015년 보고서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유전적 다양성이라든지 인질소 같은 건 이미 위험위에 있고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불확실성의 구간을 넘어서 고위험 상태이고 이게 지금 노란색이 있는 건 위험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계를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한계 안에서 그러면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인간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비가 늘어나면 다른 거의 소비까지도 연동해서 늘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수요를 줄이고 또는 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요. 물을 사용할 때는 에너지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우리가 퍼올릴 때 물 펌핑하는 거죠.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물을 처리할 때 우리 그냥 물 푼 거 그냥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정수 처리하죠. 수 처리하죠. 하수를 배출할 때도 처리해서 내보내죠. 그다음에 요새 뭐 기장에 뭐 해수 담수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수 담수화를 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수 시설을 만들고 설치하고 물과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배수 처리할 때도 다 그거 전기로 내보내거든요.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그 에너지가 물을 사용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물이 에너지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이런 발전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를 지을 때, 가동할 때, 뭐 유지할 때, 또 이런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걸 추출할 때, 또 연료를 만들 때 다 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서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때도 바이오 에너지 작물을 만들 때 물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과 식량도 당연히 관계가 있죠. 식량 물 없으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관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식량을 요새는 생산한 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하죠. 씻고 다듬고 다 처리할 때 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식량 자체도 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식량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고 이럴 때 수질이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에너지하고 식량도 당연히 관계가 있죠. 식량을 생산할 때 특히 요새는 가온 재배도 많이 하고요. 사시사철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장도 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생산해서 이동하고 배분하고 이 모든 과정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죠. 수확할 때도 다 에너지, 뭐 심기, 심을 때 다 요새 기계로 하고 수확이 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식량도 또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때 굉장히 많은 농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요새는 식량과의 그런 경쟁, 토지를 두고 경쟁하는 것 또는 이 곡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해서 오히려 자동차에 주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를 고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농작물을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제화가 모든 나라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농작물이 아니라 부산물, 볕단이라든지 이런 부산물을 써서 그것도 다 이 식량과 에너지가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대목들이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또 세계적인 정치 경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가격이 불안정하다거나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주고 어떤 활동에 주느냐, 그다음에 자유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퍼센티지는 뭐냐면 2050년까지 2015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55% 정도가 늘어난대요. 에너지는 80%, 식량은 60%가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늘어날 때 이걸 정말 지구 전체가 아까 생태 용량을 말씀드렸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요. 이것이 생태 용량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 같은 경우에 담수의 15%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투입이 되고 있대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에너지도 또한 물에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수도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예산을 보면 55%가 에너지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절약하는 것이 곧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만들어내고 또 물을 배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과 식량과도 굉장히 긴밀한데 관계용 토지가 앞으로 2050년까지 11% 증가할 것 같고 현재 전 세계 담수의 80에서 90%가 농업에 쓰이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식량과 에너지 같은 경우도 농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세계 소비의 30%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27억 명이 사실은 취사난방에 재래식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땔감 같은 거 있잖아. 그 뭐 동물의 분을 말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안보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보 그러면 국방을 떠올리는데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위협만이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보를 해치는 식량 안보, 물 안보, 에너지 안보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물에 관련해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기 1kg을 섭취할 때 고기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입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량을 생산할 때 에너지가 물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토니 앨런이라는 사람이 표현해낸 만들어낸 말인데 이 개념하고 합해서 또 나온 말이 뭐냐면 물 발자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우리가 쓰느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쓰는 물, 직접적인 물의 소비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물, 그 보이지 않는 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회계를 통해서 이 가상수 수지라 그래서 무역 수지에 우리가 얼마를 수출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물, 받을 때 얼마가 포함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푸드 마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저는 외국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먹거리 이동 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 이동 거리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동 거리만이 아니라 그 먹거리에 무게를 곱해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으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고 저 지역에서 생산하는 걸 갖고 올 때 굉장히 긴 거리를 달려서 오게 되면은 그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식품 안전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겹살이 요새는 스페인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스페인 충북 괴산에서 난 삼겹살을 서울에서 먹으면 0.08톤에다가 킬로미터를 곱한 건데 스페인에서는 10.388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응용해서 이 마일리지를 거쳐올 때 CO2가 얼마나 배출되는가 그거를 또 계산해서 체화된 CO2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먹을 때 너무나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를 같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화된 탄소라는 개념인데 뭐냐면 우리가 먹을 거리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요.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됐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CO2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세 가지가 막 이렇게 연결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거나 굉장히 불안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에너지를 너무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되고요. 기후변화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공급 불안 문제, 수요 증가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하고 에너지 수요 우리가 그냥 기후변화를 한쪽 방향만 생각해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면 CO2가 배출돼서 기후변화가 발생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해서 굉장히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너무나 덥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납니다. 공급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공급의 측면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태풍, 폭우 이러면 송배전 설비가 망가지게 되거나 침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공급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그런 현상이 오면 에너지의 수요가 훨씬 많아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는 그렇게 에너지하고 쌍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 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야기되게 되면은 가뭄이 너무 심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물 이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물 같은 경우가 물의 이용이 증가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생산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식량도 관계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야기가 되면은 식량 공급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날씨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량 자체가 또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생산할 때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식량을 거래하거나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식량이 기후변화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는 유엔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 함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각각을 모두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에너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로부터 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에너지와 물의 관계, 에너지와 식량의 관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도 또 나중에 연동이 되겠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그 온실기체 배출이 많은 나라이고요. 굉장히 지구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7위나 되고 또 자리는 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UNFCC 그 UN 사무총장 한국인이고요. IPCC 또 한국인입니다. 의장님도.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된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에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는데 좋은 건 다 챙기고 하지는 책임은 잘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근데 여튼간에 우리나라가 또 뭐가 문제냐면 가상수 수입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상수 수입 5위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가상수를 수출하는 나라가 대부분의 가상수가 지금 어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77%의 작물을 그 식량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물들이 다 외국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물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물 안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뭐 물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쓰고 있는 물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이 이렇게 특히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더라고요. 이유는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외부 물 발자국이 너무 비중이 큽니다. 이거는 기후변화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고 공급에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수입 마찬가지예요. 아까 식량과 물이 연결돼 있어서 가상수에 이게 같이 가는데 1인당 푸드 마일리지가 지금 우리가 웬만큼 아는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입 식량의 의존율이 높다는 거죠. 근데 특이사항은 우리는 2003년에 비해서 7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면 거의 안정적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식품 수입량을 봐도 식품 수입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는 거죠. 다른 나라는 조금씩 줄어들거나 그대로 있는데 1인당 CO2 배출 당연히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식품을 그렇게 식량을 많이 수입하면 그러면 가상수하고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식량 안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기후변화 관련되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줄이느냐?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되도록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이 재생 가능 에너지는 바로 지역 기반에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상수 수출국의 물 공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역의 물, 우리의 물을 이용해야 되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중수같이 재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도 마찬가지죠. 식량 수출국의 공급 불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푸드 마일이 되도록이면 짧게 바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을 매개로 해서 에너지와 물과 식량이 함께 연동되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식량 같은 것도 좀 더 자급률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식량 안보를 늘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수 있는 농작물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 같은 것도 재생 가능 에너지는 물을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냉각수가 필요 없거든요. 원료가 그냥 자연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처럼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추출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물 비집약적입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 대내의 가상수를 감소시킬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해서 감소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와 함께 갈 수 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제조예요. 이렇게 유지 건설보다는. 그래서 제조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마련된 일자리가 770만 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천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에는 농촌을 매개로 해서 지역을 매개로 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일자리도 만들고 농민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금처럼 투자해서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도 이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농업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제가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말씀은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업 그럴 때 우리나라는 너무 비료를 썼느냐 농약을 썼느냐 제초제를 썼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는데 저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 무엇으로 만든 에너지를 썼느냐도 친환경 농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가온 재배가 많고 저장 시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근데 고령화 때문에 기계화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지키고 물과 또 식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